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성실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전쟁 자금 차단과 평화 협상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매출 28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37%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차량 판매 확대 덕분에 선방했지만 가격 인하와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숨고르기 후 오후에 반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불발 우려와 북한 미사일 리스크로 3,800선이 한때 붕괴됐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6세대 HBM4를 공개했습니다. AI 메모리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삼성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강조했고 SK하이닉스는 16단 적층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무역과 관련된 제재 때문이죠. 미국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이걸 탑재하거나 활용한 제품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투매가 다시 또 투매를 불러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이걸 탑재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이나 노트북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ESS 외에는 볼만한 게 딱히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는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같이 움직이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섹터들의 움직임 잠시 후 개장한 이후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무역 제재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키워드였고 지수를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로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이 한국전력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투자 포인트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20일 이상을 지속하게 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입장은 더욱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CPI 발표는 나오겠지만 다양한 지표들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중 갈등 재점화입니다.
어제는 미국이 미국산 소프트웨어 관련한 내용들을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제재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속보로 전해지게 되면서 투매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제재 조치 때문인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하락했고요. S&P 500이 0.9% 하락했고 어쨌든 소프트웨어랑 가장 밀접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5%나 하락을 해서 급락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하셨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가 아마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이나 이게 포함된 제품이다. 그러니까 포함된 제품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이채롭고요. 미국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시스템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 매그니피션트 7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 단순한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자율주행 시스템 등 첨단 기술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대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MS라든가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등 소프트웨어의 어떤 관련주들이 일제 약세를 보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이 기술 패권의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AI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이제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기술 안보 어쨌든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1차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칩을 제한하고 이제 2차로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IT의 해외 매출에 대한 감소가 이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즉각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약간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에이펙 회담이 이달 말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말, 그러니까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걸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중국과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날 뭐 푸틴 회담이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이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협상은 타결될 수 있을 것이고 히토류 부분도 문제없이 해결된다. 이건 아주 협상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모든 사안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봤을 때 이건 뭐 오늘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프트웨어 관련한 대중 무역 제재가 밝혀지게 되면서 일단 검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제 시장 안에서는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 상태인데요. 실제 실행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얼마나 좀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상무부와 국방부 상무무역대표 USTR이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초안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중국의 굴기를 견제해야 된다. 자체 생산하는 AI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견제해야 되고 반도체 장비에서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까지 규제를 영역을 확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극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입니다.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여전히 어쨌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이 시행되면 만약에 직접적인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은 어쨌든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성장 계속하고 있는 이 증시라든가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로비라든가 법적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가능성은 좀 낮지만 뭐 둘째로는 어쨌든 국제적 대응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반발해서 WTO에 제소를 할 거고요.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에이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정결 타결이 되고 나면 이거 그냥 없었던 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분간 이제 눌러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일에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하면서 나오는 뉴스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는 어닝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매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곤 있는데 다만 이제 EPS가 좀 하락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는 좀 빠졌는데 어제 이제 어닝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개회사를 하면서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비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닝콜은 상당했습니다. 어쨌든 AI가 현실 세계에 도입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 세계 AI 분야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테슬라다. 라고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아직 알고 있는데 AI로 변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AI로 변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과 로보택시가 곧 교통의 근간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서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만 대의 기존 차량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며 운송 분야에서도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감독의 완전 자율주행의 일상화는 상당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테슬라가 4개의 축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메가팩인데 메가팩 등 배터리에 관련된 저장 산업이 신규 발전소로 이제 전력망을 풀하면서 새롭게 수익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비전 제시했는데 4가지를 다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매출은 이 부분에서 이제 281억 달러고 지난 기간에 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 전반치도 이제 265억 달러에서 이제 268억 달러 사이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주당 순위 이익률이라는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 시장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이 급증한 거는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세금 혜택 종료가 9월 30일로 됐습니다. 7,500달러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하면서 사람들이 미리 차를 좀 사놓자. 그래서 아마 이게 4분기에 차를 살 사람들이 아마 3분기에 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거든요. 요 배출권 감소가 순이익에 타격을 많이 줬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가 이제 자신들이 탄소 배출권을 다 이제 각 주마다 이걸 각자가 사서 충족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충족을 못 시키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사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걸 많이 안 사도 되는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내연기관 차들도 각자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절반으로 거의 떨어지면서 이게 아마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 기록으로 실적이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9월 말에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구매한 수요 때문에 매출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AI나 혹은 R&D 관련한 비용들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YOY 대비해서는 순이익이 3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3.3% 정도 하락세 시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은 반등했지만 이익은 줄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실적을 회복의 신호로 봐야 될지 혹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시적인 반등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땡겼었으니까. 원래 이게 이제 그 시험 공부하는 날 되게 뭐 이렇게 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땡겼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매출은 12% 정도 늘었지만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근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세금 혜택 종료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폭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출 법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연말 이게 9월 말에 종료가 되자 소비자들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3분기에 늘었지만 실제 영업 마진이 별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있고 오히려 수익성 구조는 악화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정책으로 차량 단가는 낮아지고 있고 배출권 거래 말씀드렸던 그 탄소
대출권 거래에 대한 것들이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44%나 이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 감소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다 질을 희생한 셈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걱정은 이런 것 같아요. 미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1월에 옵티머스 V3를 내놓겠다. 이건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뭐 내놓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 올해 내놓은 것 중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과연 내년에도 가능할까?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좀 있는데 머스크 CEO가 이제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 등에 대한 비전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말보다 행동을 좀 보여달라, 실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번 반등의 세제 혜택 종료와 함께 특수요인을 만드는 결과고 4분기 때의 퍼포먼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좀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ESS 부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수요 부진을 ESS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ESS만 떼놓고 본다면 사업 매출액이 지금 예상을 상회했고 YY 대비해서는 44% 정도 오름 세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기 사상 최대로 ESS 실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닝콜 이후에 나왔던 속보 보면 머스크 CEO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과 TSMC랑 같이 손잡고 테슬라 AI5 칩 설계에 들어간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브라우저이고요. 오픈 AI가 구글 크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인 아틀라스 출시를 알린 건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21일 날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되면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AI 기술 브라우저죠. 이제 크롬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챗GPT의 아틀라스 출시를 발표했고요. 일단은 맥용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용만 나왔는데 윈도우나 모바일 버전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틀라스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오픈 AI가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쓰게끔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크롬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지 이제 이게 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웹 검색 중에 탭을 전환해서 지금도 복사 넣기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화면 속에서 뭐 즉시 질문을 하고 요약하고 번역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이전에 방문한 사이트라든가 검색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의 어쨌든 추천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메모리 기능도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이제 에이전시 모드를 통해서 챗GPT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정보를 찾아주거나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이런 겁니다. 오픈 AI가 이걸 만들면서 하는 건 뭐냐면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광고에 어쨌든 상당수의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검색과 브라우저 시장의 구글의 두 핵심 영역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AI가 이제 외부를 직접 탐색하고 사용자 결과를 받아보던 형태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이 이제 검색창, 링크 클릭, 정보 확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아틀라스가 인터넷에 주도권을 쥐면서 전반적으로 본격화시키면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가 이제 자사가 개발한 웹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공개했다라는 키워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브라우저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떠한 특별한 점이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챗GPT 안에서 구동이 된다는 게 이제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탭 전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웨이 페이지를 보면서 동시에 질문, 요약, 번역을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모드가 약간 특징적인데 AI가 대신에 웹을 이제 탐색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하지 않고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결정 장애가 있으시거나 뭔가를 뭐를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하는 부분에 AI형 비서를 새롭게 이제 한 명 두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라우저 메모리 기능을 통해서 이전에 방문했던 사용자 탐색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자신만의 어쨌든 웹 어쨌든 최적화된 어쨌든 맞춤형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20년간 이 구글이 전반적으로 알파벳이 이걸 지배해 왔었는데 검색의 포탈이라는 그 어떤 관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검색에 대한 시장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화형 AI 중심의 탐색의 어떤 생태계로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브라우저와는 다르게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나 앞으로는 대화형으로 AI를 활용하는 브라우저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60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이고요.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최대 일자리를 60만 개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획 또한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마존이 어떤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인력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2033년까지 일자리를 60만 명의 인력을 로봇과 대체하겠다라고 자체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들을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만 16만 명 규모의 고용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년 동안, 그러니까 26년, 27년까지 어쨌든 축소하겠다고 전망했고요. 이를 통하면 만약에 1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의 비용 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당 보통 이제 한 개당 30센트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건데 어쨌든 AI가 발달되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보내거나 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쨌든 물류 로봇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데 코봇이라고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완성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인간과 협업해서 이제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령어를 잘 넣어서 잘 알고리즘만 짜주면 아마존 내부에서 AI가 대신해서 첨단 기술을 써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존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어차피 해고할 사람들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AI라는 핑계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아마존은 최대 고용주 중에 하나로 고용 창출자가 아닌 일자리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물류 창구의 인력을 중심으로 AI와 로봇이 어쨌든 한 자리를 이제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대체하면서 산업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한때는 일자리 창출의 어쨌든 상징으로 불렸던 아마존이 이제는 자동화 혁신의 어떤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 변화된 모습들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AI와 자동화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급격하게 우리의 삶에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봇이라고 하면 앞으로 로봇 대신에 사용하게 될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간과 협업하는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단어를 로봇이랑 합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에 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인력 창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이런 자동화 계획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일자리 대체겠죠. 일자리가 대체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는 단순 반복 업무가 대규모 축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람들이 하면서도 가능하지만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MIT 연구에 따르면 로봇 한 대가 도입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고용률이 0.2% 정도 감소하는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자동화가 본격화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유통 배송 기업들이 파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존이 예전에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배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배송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가능성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보다 일자리 대체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일자리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자동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이제 이 자동화하는 기계들을 보수하고 이것들의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이런 직무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많은 인력들이 줄겠죠. 그렇지만 일자리가 완전히 재편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양이었다면 이제 질의 업무가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수직이라든가 AI를 잘 다룬다든가 자동화 기계를 잘 다루는 직종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노동시장에 격차가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자동화 기술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낮은 임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경우에는 파는 그 상품 품목당 판매 비용이 약 30센트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좀 밝힌 만큼 뉴스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정부 대상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추가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과거 수사가 부당했다라면서 법무부에 2억 3천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신이 과거에 연방 정부가 수사를 자신이 이제 수상했던 거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잘못된 행동이었다. 손해배상 자기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억 3천만 달러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억 원이 넘는 3,200억 원 정도 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미있는 건 이 결정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있다는 점이 이제 심각한 이해 충돌이 아닌가. 지금 펜 본디 법무부 장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는 21일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취임하기 전에 2023년과 24년에 법무부에서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소송에 앞서서 행정부 내의 절차를 통해서 정부의 이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추사라든가 말하라고 2022년 자택 압숙 수사가 불법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이 정신적 피해와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청구에 대해서 심사하고 승인할 게 법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지명했던 관료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나라를 세금을 자신의 이 돈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신이 운영하는 어떤 정부에서 이걸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자신이 어쨌든 그 심각한 어쨌든 보상금으로 받는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보좌했던 인물들이 이걸 수령하는 것들이 과연 맞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윤리적으로 보상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인식하듯이 이제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나라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발상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급여라든가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으면 자기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선단체나 백악관 보건사 지금 백악관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금색으로 칠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비용이 모자라서 아마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데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좋게 말하면 기발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과연 이해 충돌이 되는데 이것들이 승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적 저항에 세금을 쓰는 것들이 맞겠는가 수천억 달러를 이게 이제 수천억 원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연방 수사의 부당함을 좀 제기하면서 청구를 제기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당한 절차로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절차 자체는 존재하지만 대통령 개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불법 행위로 어쨌든 간주해서 정부의 거액을 청구한 사례는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안 한 행동을 올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 절차상 보면 연방 불법 배상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직접 정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이제 일반 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또 법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학회는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가능한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 승인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사나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보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이나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청구 심사하는 법무부 인사들이 트럼프 측근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 충돌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청구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어쨌든 보상 요구라기보다는 자신에게 가했던 어쨌든 핍박이라든가 이런 소송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부각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약간 이런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있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다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요, 한국전력에 대한 하나증권의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능인데요. 한국전력은 최근 8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어제 발표했던 리포트에서 한국전력의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을 꼽았는데요.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의 실적 전망과 주가 급등 배경,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증권가들의 분위기까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증권은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매출이 27조 3천억 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조 8천억 원가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 그리고 영업이익은 70%가 넘는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영업이익이 증권사의 평균 전망치인 5조 원대 초반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봤고요. 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이유는 지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가 동시에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연료비는 약 5조 4천억 원, 그리고 전력 구입비는 9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각각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19%, 그리고 3.3% 줄었다는 계산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LNG 발전 비중이 줄고 주요 원재료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연료비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 전력 도매 가격인 S&P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사오는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싸게 사오게 되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발전 구조 변화도 짚었습니다. 유연탄 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이 65.8%였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5.8%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원전 이용률의 경우에는요, 정비 일정 증가로 인해서 7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가동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공백을 석탄 발전이 일부 메웠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실적 개선의 숨은 주역은 바로 S&P 약세와 그리고 유가 하락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전력 도매 가격인 S&P가 떨어지게 되면 발전사에게는 악재로 꼽히지만 전기를 사오는 입장인 한전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한전은 투자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차입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흐름을 오래 유지를 할수록 한전의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호실적이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전의 비용 구조가 본격적인 감소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 중에서 고가 계약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게 되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전기를 더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지금 하나증권은 이렇게 한전의 이익 체력이 충분히 회복이 된 만큼 이제는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은 향후 4에서 8%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3조 원을 넘겼고요. 지난 2월에는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배당금이 한 주당 약 1,800원 정도, 그러니까 배당률 5%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실적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전이 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달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강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은 팀코리아를 이끌면서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 KPS 등과 함께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UAE 바라카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6월에는 체코 원전 2기를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원전 수출 협력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요금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전력의 중장기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전기요금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산업용 중심으로 인상을 했던 만큼 내년에는 가정용 요금 조정이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상승 요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유가 하락과 또 S&P 약세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배당 여력 확대와 함께 최대 8%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전 수출과 또 정책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회복과 중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이 3가지가 한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에 유가나 이 환율이 다시 오르게 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증권들은 이 모든 흐름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올렸고요.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43,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서 무려 119%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7거래일 동안에만 2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이 한전의 주가도 덩달아 강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에만 1조 3천억 원 넘게 한전 주식을 순매수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외국인 복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하나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크게 여러 가지 축들을 꼽았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이익 체력이 빠르게 회복 중이고 배당과 성장성이 동시에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유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여기에다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과 투자 매력이 동시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한전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요, 대한항공에 대한 대신증권의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비용 상승 국면에 마주한 공정위 조치와 수요 둔화인데요. 대신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8,000원이었는데 26,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 발표 내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면서 증권가들의 시선도 한층 신중하게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대한항공의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리고 공정위 조치와 비용 부담이 어떻게 악재로 작용했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신증권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신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약 20% 밑돌아서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4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76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됐습니다. 이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5.5% 줄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던 그런 가격보다 한 20%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요. 명확한 실적 부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결과들을 반영해서 2025년과 2026년 실적 전망치를 각각 14%, 17%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급감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리포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객과 화물 업황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조업비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항공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항공기 교체가 불가피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새 비행기를 들여올 때마다 그만큼 감가상각비, 즉 항공기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비용이 회계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번 분기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3분기 감가상각비는 5,200억 원, 전년보다 27%나 증가를 하게 됐고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제한 조치까지 함께 겹쳐졌다는 점입니다.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항공요금은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에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공정위의 조치가 대한항공의 실적에 미친 영향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게 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넘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운수권이라고 한다면 특정 국가의 항공편을 띄울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주와 또 유럽 노선 일부 주요 노선들을 좌석과 시간대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수익성이 높았던 이런 노선들의 비중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핵심 노선의 운수권 이전이 이번 실적 부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매출은 2조 2,986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보다 7.8% 줄어든 수치인데요. 특히나 이 안을 자세히 바라보면 미주 노선 매출이 12% 감소했습니다. 이건 미국 입국 규정 강화와 9월 초에 있었던 조지아주 사태로 인해서 여행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까지 겹치게 되면서 미주 노선의 운임 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 부문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항공 화물 매출이 1조 667억 원이 찍히게 됐고요. 이건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4.7%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물 단가 역시 2.7% 하락을 했고요. 다만 대신증권은 9월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화물 운임이 일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용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1조 156억 원가량이 찍히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13% 줄어든 수치가 나오게 됐고요. 하지만 반대로 공항 이용료 그리고 조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에서 8%가량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무려 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약 7천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6%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성과급 지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라고 합니다. 다만 4분기에는 다시 인건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료비는 줄었지만 고정비와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포트에서는 대한항공의 대규모 항공기 교체 계획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항공은 이미 발주를 했던 항공기 191대에 더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당시 추가로 주문한 103대의 신형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항공기들은 연료 효율성과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감가상각비와 투자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서 지금 매출의 증가 없이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일부 회복 요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운임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이나 뉴욕, 호놀룰루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항공사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들은 자연스럽게 운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있었던 그런 연휴 효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11월과 12월 겨울방학 시즌에는 유학생과 여행객들의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부 노선들의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최근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바로 로키드 마틴과의 방산협력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현장에서 로키드 마틴과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정비 협력 프레임워크를 맺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직접 하던 이 해외 군수 정비를 동맹국 중심으로 효율화하려는 정책 방향이고요. 대한항공은 50년 넘게 군용비 정비와 성능 개량 경험을 쌓아왔던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서 미군 후속 군수 지원 사업에 이런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협약 체결이 단기 실적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우주 부문 매출 확대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항공은 필수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이 동시에 맞물린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항공기 교체와 방산 협력 등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반은 분명히 마련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감가상각비 증가와 운임 제한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한 7%가량 낮추긴 했지만요.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주가는 그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22,75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지금 대신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들이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는 분위기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증권가에서 대한항공의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교체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감안을 한다면 중장기 관점의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이 실적 개선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죠. 트럼프 1기보다 이제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사항들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오늘 전략들 세워봐야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다시 4,000피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인지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또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일단은 출발 상황 자체가 또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코스피가 다시금 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어요. 네. 근데 국내 증시는 흔들다가도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뭔가 좀 시장은 불안하지만 뭐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네,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초반에 이제 상승으로 출발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밀려서 출발하는 게 시장 분위기에는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반에 좀 흔들렸지만 결국은 또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역시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좀 있고 그래서 이 AI 쪽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단기에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또 오랜 기간을 또 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오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역시도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3,9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장의 고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4,000포인트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주가가 또 흔들리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흔들렸다가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도 다시 또 회복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 이 대형주들 그리고 주도주들이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지금 현재 흐름을 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초반의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뒷심으로 인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뭐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올라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이 상승의 분위기인가 하락의 분위기인가 이 분위기에 맞춰서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서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 또는 철강주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주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그래서 지금 순환매 도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서 미리 매수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미 그때는 이제 늦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환매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좀 개장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보합권이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줬습니다. 오늘도 과연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지 계속 끝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환매 장세인 만큼 지금 눌렸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러한 전략들 잠시 후 개장 후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좀 발목을 잡았던 것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실적이 나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도 지금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AI 거품론에 이어서 이런 수출에 대해서 또 갈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온 만큼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들 아직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는 숨고르기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단위국가로서는 이제 GDP 규모 1위, 2위거든요.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술력이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원적인 부분이 지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역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이 조치가 나오고 나서 또다시 이제 이 반박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제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에이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갖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 협상이 아직까지 이제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로 간의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는 이번 에이펙에서는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수출 제한 조치라는 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 제한에 대한 조치를 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 있는 상태죠. 미국도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고 근데 미국은 미국에서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방국들과 같이 포괄적으로 견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 이번에 조치가 이뤄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우방국들하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전략들을 세워드렸었는데 대형주들은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더 상승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밑에서 사야지 이런 전략들을 쓰다가는 팔고 나서 못 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좀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 대형주들보다는 쉽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매매 전략들을 조금 더 차별화 두고서 이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전략들 좀 차별화돼서 좀 세워보셔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조금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될까요? 대형주 위주로?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사실 하기는 좀 늦긴 했어요. 왜냐면 대형주의 상승폭 자체가 그동안 좀 크게 나오긴 했었는데 네. 보통 이제 위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 반등의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낮거든요. 만약에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중소형주가 좀 많이 흔들릴 때 사놓고 올라갈 때 파는 게 훨씬 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지금 한다기보다는 뭐 조정이 나와도 사실 1% 아니면 뭐 2% 정도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뭐 1, 2%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되 만약에 뭐 10% 이상의 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조정이 아니라면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셧다운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갈등도 끊임없이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넷플릭스 콘텐츠 쪽으로도 아무래도 실적 하회로 인해서 좀 크게 좀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할 것이다.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으니까요. 이런 이슈들도 계속 체킹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특히 코스피가 1.23% 하락하면서 3,8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7% 하락하면서 8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좀 낙폭에 같이 덩달아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일단 출발 상황은 좀 아무래도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오후장의 분위기가 요즘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점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가 쪽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반도체 투토 오늘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고점 랠리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삼성전자 1.9%, 2% 가까이 낙폭 그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2% 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낙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 또한 그동안 잘 갔었던 만큼 오늘은 같이 쉬어가는 양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으로도 오늘 좀 하락 포지션 잡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좀 하락폭이 있죠. 알테오제는 보합권에 있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잘 갔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5%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어제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HLB와 파마 리서치만이 오늘 그래도 상승 랠리 좀 같이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의 좀 옥석 고르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용기기, 화장품 쪽으로는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도 체크해보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팔자세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만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빨간불 매수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좀 낙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좋지 못합니다. 역시 좀 예정했던 대로 뉴욕 증시와 함께 같이 1% 넘게 좀 하락 포지션 잡고 있는데 오늘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하고 또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게 점화될 때마다 사실 주가가 미국 증시 흔들렸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제 같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나마 IT 쪽에서의 약간 수급의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걸 이제 지켜내줬던 게 자동차 섹터. 하지만 자동차 섹터 역시도 지금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또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개별적인 테마로 이제 부상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죠. 로봇이라든지 또는 원전 쪽. 뭐 이런 쪽도 지금은 좀 수급이 많이 돌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가 좀 됐었죠. 네. 그런데 테슬라의 실적 아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제 이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제 2차전지주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매출은 늘었지만 결국은 이제 순이익이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건 모두 다 예상했었던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와도 또는 안 좋게 나와도 결국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또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반응이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인식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어쨌든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오늘 만약에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좀 하락이 좀 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주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의 시장의 분위기도 역시 뭐 중요하지만요. 요즘에는 시작보다 거의 끝 무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네. 결국은 뒷심을 발휘하면서 뭐 12시, 뭐 1시 정도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우에도 아침에 좀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뒷심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수급의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시장이 빠지는 거 대비했을 때는 매도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1,000억 정도에.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의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업종으로 봤을 때 그 매도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을 보시면 오늘 뭐 IT 업종 400억 정도 하고 외국인들이 기관 쪽에서는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는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들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급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어제도 힘을 좀 보여줬고 오늘의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장중에 이제 해외 선물 지수,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S&P 선물 지수가 조금이라도 이제 플러스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스닥하고 S&P 선물 지수가 0.1% 정도대 소폭 약세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이 선물 지수의 반등도 국내 증시의 반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엔 체력 자체가 좀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떨어져도 또 곧잘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아침에 매도 이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종목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섣불리 팔지 마시고 오후장까지 좀 잘 기다려보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처럼 뒷심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전략들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2차 전지들도 오늘 좀 낙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테슬라 실적 확인한 다음에 2차 전지들이 견조하게 흘러간다면 그래도 든든한 장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는 어떤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도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석유화학 쪽으로 어제부터 다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됐다라는 헤지펀드 주장이 있음으로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수화학도 23%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SK케미칼, LG화학도 오늘 1% 반등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의 좀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는 건지 좀 전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전략들을 세울 때 이제 순환매가 많이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죠. 상대적으로 그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 장입니다. 실제로 화학업종도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LG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그쪽에서도 이제 기업가치 재고를 요구를 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앞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밑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철강주도 역시 그리고 또 자동차주도 역시도 그동안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앞으로 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화학주들의 반등은 사실 뭐 저평가 부근에서 나오는 이제 반등이 맞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이 짧게 끝날 것 같아 보진 않아요. 또 이제 다른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코로나 시절부터 이 소비와 관련해서 위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좀 많이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화학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의 분쟁들은 결국은 화학주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저평가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죠. 하지만 이제 화학주들의 경우는 많이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이 모든 분야에 다 화학 제품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일례로 이제 플라스틱만 해도 역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옷을 내가 입지 않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갑이 열릴 때는 그만큼 돈이 풀릴 때 지갑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의 위축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반등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구조조정 끝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4분기는 이제 소비가 많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들은 이번 반등 이용해서 뭐 탈출 개념보다는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화학 제품 쪽, 이제 화학주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런 필수 소비재에 좀 들어가는 그런 재료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 랠리에 좀 탑승해 보는 전략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 이슈가 있어서 이 정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리원전 2호기 관련해서 수명 연장 여부가 오늘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고리원전 관련해서 해체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운전을 해야 되냐라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원전 쪽의 모멘텀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원래 지난달에 이 결정이 끝나야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결정이 못 내려졌고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고리원전 2호기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번에 또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 내용 자체가 결국 이제 연장을 할 것이냐, 수명이 다 됐는데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이냐. 사실 환경단체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또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전력에 대한 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결국 원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91% 정도 이상이 다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원전 2호기 이후에도 또 다음 원전들에 대한 결정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원전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원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중단을 하게 된다면 다음 원전도 역시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전력난에 시달리게 되고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의 주가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번에 또 불발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미뤄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의 어떤 그 원전에 대한 그 결정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리고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또 갖게 되느냐. 사실은 중단했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이 만약에 중단됐다면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해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만큼의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원전을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중단 결정이 내리게 된다면 결국은 탈원전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분위기로 가버리면 원전주는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원전주들한테는 이제 유지를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결정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계속 운전 쪽으로 좀 가야 아무래도 원전 쪽에 좀 탄력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셨지만 중단이 되더라도 그래도 해체 쪽의 모멘텀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낙폭을 그리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3%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주도 한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요즘 뭐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 프로젝트는 계속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펙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선주들의 랠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참 어려운 네. 종목이에요. 주가로 봤을 때는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의 협력,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네. 재료들이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세부적인 그 관세 협상을 위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금 더 이제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멘텀들로 지금 조선주들의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반면에 저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그 신규 수주 자체는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 쪽만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도 한계에 어느 정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세부적인 협상이 이제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막상 이게 낮아진다면 관세가 더 이상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 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좀 잘 챙기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또 한미 간의 협상을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협의안을 체결하기 위해서 간 상황인데요.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약보합 정도. 일단 현물에서도 빼고 있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 선물도 한 3천 계약 넘게 좀 덜어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금통위도 앞두고 있어서 약간은 금리 유지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더군다나 글로벌 증시에서도 도드라지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었던 코스피 기준으로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감내해야 되고 그쵸. 참아내야 되는 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럴 수는 없죠. 네. 중간중간 조정이 나와야 또 우리가 매수하고자 했었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오는 상황이라 조정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조정이 나오면 불편하겠지만 오늘의 조정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의 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젠 장 출발한 지 약 20분도 채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것을 뭔가 결정을 하시기보단 오후장까지의 수급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나라 사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이제 또 밀리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장 중후반부에 니케이 지수가 급반등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IT 플러스로 또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기에 오전의 흐름을 보시기보단 오후장까지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강한 섹터,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어디냐를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는 에이펙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셧다운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IT가 폭발적인 시세를 여기서 못 낸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수급을 받아내야 되는 순환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테마들이 어디인지를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잠시 쉬어갈 구간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 1위에 현대로템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인되면서 방산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주목 많이 받았던 LG화학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 기관 쪽에서도 6위 종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도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가 4등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너무 올라서 안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조정 나오면 꼭 사야지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5일선 이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매수를 좀 괜찮다. 고려해 볼 필요가 네.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은 더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밀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일단 기술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이평선을 일부 조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다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기술적으로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신만전자를 보고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포모 현상에 시달리실 수 있을 법한 지금 상황이라 만약 반도체 쪽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추세가 가장 강했었던 두 종목 SNS텍과 이수페타시스에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한미반도체처럼 최근 랠리 나오기 직전까지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았던 반도체 쪽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가장 마음이 불편한 쪽은 그 종목을 공매도 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손실을 만회하려면 현물에서 본인들이 공매도 친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저는 SNS텍과 이수페타시스는 최근까지 추세가 워낙 좋았기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기술적으로 이제 숏스퀴즈 현상을 기대해 본다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여전히 높게 가보실 필요 있다.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펀더멘탈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도대체 얼만큼 더 벌어야 우리가 물음표를 안 붙일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호실적이고 지금 SK하이닉스 실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밀려 내려오면 다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매수하리라. 이런 상황이고 또 매수대기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대 최고치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좀 기다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99,900원 우리 딱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날 이제 우리 10만 원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룸을 어느 정도로 보고 10만 원이 돼도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라운드 피겨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날 할지? 호가창을 보니까 처음에 호가창이 10만 원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한 약 네 다섯 호가를 앞두고 올라가질 않으니까 10만 원에 있었던 호가 물량이 99,900원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9,900원까지는 터치는 했는데 10만 원은 또 터치를 못하고 내려오는 걸 봐서 아마 10만 원이 목표이셨던 분들이 한 20에서 30%는 많은 것 같아요. 일부 또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요. 99,900원.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다시 10만 원을 갖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좀 덜어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빠지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도 다들 조금은 더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서 저는 10만 원 그 이상을 노려봐도 괜찮고 저는 일정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다들 삼성전자는 들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죠. 그럼 주가도 하반기 기준으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평균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배당 수익까지 챙긴다 했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을 뚫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그렇죠. 같기는 합니다. 삼성전자까지 봤고 이번에는 한화오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으로 가장 예민한 쪽을 따져본다면 조선이랑 방산 쪽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한테 조선은 필요한 거는 팩트니까요. 네. 관세 협상 끝나고 혹은 실적 이후까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들어가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면 오늘 이제 실발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근데 하나오션보다는 이렇게 되면 HD현대중공업의 현재 시점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알맞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동반이 되게 되면 네. 장대 양봉도 좀 뽑아낼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조선사들마다 밀고 있는 선종이 굉장히 다른데 HD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컨테이너 선과 또 이제 LPG, LNG, 천연가스 선박이 좀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선박 한 대라도 괜찮습니다. 남길 수 있는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LNG를 싣고 다녀야 되는 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미국과 EU가 최근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어디선가에서 계속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오려면 그거를 육상으로 못 갖고 옵니다. 그러면 배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 하면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시세는 하나오션이 더 좋지만 저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HD 현대중공업의 실발을 기대하면서 먼저 선취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점으로 본다면 뭐 큰 차이는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 1위 순매수 종목이 현대로템입니다. 차트로 보면 사실 22만 원, 23만 원 여기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좀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어제 종가로 23만 4,500원 여기가 종가였거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도 좀 올라오면서 어쨌든 새로운 영역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같이 올라타도 될까요? 저는 만약 매수하실 거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맞지 않나? 그래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현대로템이 안 좋다기보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되면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현대로템이 신고가 가면 그러니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가야지. 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방산주를 보신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낮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방산하면 세 가지 기업을 뽑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그렇죠. 그런데 LIG 넥선이 공교롭게도 약간 앞선 두 종목의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는 듯한 낙오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오히려 이 두 네. 기업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좋냐 나쁘냐 이건 넌센스인 것 같고요. 보다도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야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의 위치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움직이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주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피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지금 뜨뜻미지근하죠.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두 쪽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빠르게 휴전이 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유럽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 폴란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가깝게 있는 폴란드 국경 부근에선 이미 민간인들 주도하에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방산주들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걸 토대로 보면 방위비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 단기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까지 막 몇백 프로 올라왔는데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네, 마음 편히 네. 그래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군요. 섹터임은 분명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산이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방위비가 증액이 될 거라는 건 확실하긴 하지만 일단 주가상으로는 조금 더 늦게 출발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화장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분위기가 살짝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 네. 보면 엔터가 좀 더 올라와 있고 히토류, 전선, 전력 설비 좀 올라와 있는데 블랙록에서 20조 원 정도 재생에너지랑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 의향서를 오늘 제출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어서 전선이랑 전력 설비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화장품도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면 클리오가 한 6%, 달바도 한 3.9% 정도, 실리콘2도 3.5% 정도 오름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세 번째는 화학으로 엮어봤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ESS 요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 볼만한 뉴스가 없기는 했습니다. 일단 ESS는 그래도 큰 성장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요즘 핵심 키워드가 또 ESS이기 때문에 같이 점검해 보겠고 2차 전지가 오르다 이제는 석유화학 쪽도 같이 좀 오름 세션합니다. 특히 어제 주목받았던 게 LG화학이었죠.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관련해서 LG화학까지 같이 전략질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셀업체, 소재업체 보면 일단은 소재업체가 조금 더 탄력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앵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만약 내가 현금이 있다면 네. 가장 사고 싶은 것은 단연 반도체 그쵸. 혹은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근데 막상 또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죠?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사면 이젠 여기가 고점일 것 같고 내가 사면 꺾일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이 어딘가라고 많이 찾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표적인 두 섹터가 있는 거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이제 한쪽으로 좀 확 쏠렸고 단순히 이제 수급만 쏠린 것이 아니라 타이밍 좋게 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는 단연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2차 전지가 강했고 또 자동차는 에이펙을 또 코앞에 두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잘 되고 또 우리나라 미국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도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못 갔던 자동차가 올라가겠구나. 라도 이제 투자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네. 지난주부터 이제 자동차와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온 저는 원동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뚜껑은 열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봤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일단 세로뉴스의 성격이 조금 나타나면서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저는 여전히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꺾였다고 보기에는 저는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이들의 시가총액이 지난 약 3년 동안 주가가 아무리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무리 실적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밸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참 판가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연속성을 좀 계속 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단연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예전처럼 뭐 너무나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번 에이펙도 소문만 무성했고
정말 알맹이 없는 잔치로 끝난다면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을 나열을 했을 때 1위부터 4위가 중국 기업이고 5위가 엔캠이거든요. 그럼 만약 1위부터 4위 기업인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한다. 그러면 또 어딘가에서 갖고 와야 하는데 당연히 5위 기업인 엔캠이 어부지리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엔캠이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 미국에 이미 생산 기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관세를 버텨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는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의 스토리를 좀 확인을 하고 단기로 볼 기업과 아니면 그래도 물리더라도 중장기로 조금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구별을 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가 오늘 살짝 좀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테슬라에서 어닝콜 중에서 ESS 요 네. 부분은 그래도 크게 많이 증가를 해서 요거 빼고는 사실 볼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좀 드렸었는데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보면 사실 ESS 관련해서 그 1차는 삼성 SDI가 다 가져갔었고 이제 2차는 입찰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모멘텀이 ESS에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더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블랙록 쪽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에 굉장히 투자를 한다고 맞아요.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생산을 하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약 지난 2, 3주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SMR 필요하고 신재생도 지금 끌어다 써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건 2년 뒤의 이야기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당장 천연가스, LPG, LNG를 돌려서 만들어낸 에너지원 이걸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 많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말뿐 아니라 이번에 숫자로도 증명이 된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팔리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ESS가 최근에 2차 전지 시장 안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정부에 대한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붙어주게 되는 것도 큰 의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 쪽으로도 넘어가 볼 텐데요. 석화 쪽은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제재 받으면 우리가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사실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반등을 단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번 빨간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넥스 네. 트레이드 때만 하더라도 화학주가 제일 강했거든요. SK케미칼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막상 본장 열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 또 가장 빠르게 식은 게 오늘 보니까 또 화학주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렇다는 건 이 공급단을 조절해서 섹터를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것을 한 번 더 표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날 구석은 안 보이죠. 더군다나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건 뭐냐면 배럴당 60불 밑으로 내려갔었던 WTI 유가의 어떤 영향도 굉장히 좀 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네. 석유 화학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 그런데 또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미국이 인도와 관세 협상을 맞아요. 또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탁 나오니까 그러면 인도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어서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 이쪽에서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유가의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파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화학 쪽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볼 때는 아닌 섹터이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석유를 가지고 와서 부산물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또 천연가스를 가지고 와서 제3의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누구는 수혜를 받고 누구는 피해를 받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중국의 어떤 저가 제품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것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도 없고 하기 어려운 시장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우려시됐던 중국의 재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석유화학 쪽으로 옮겨간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요. 공격적으로 볼 섹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참 매수 버튼 누르긴 쉽지 그쵸.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 종목은 괜찮을까 궁금해요. LG화학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압박 들어왔다. 뭐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것 또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리레이팅을 좀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제 저도 뉴스를 네. 계속 봤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LG화학 사나? LG에너지솔루션을 사는 게 낫지. 지분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블 카운팅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그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속상하시거나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저의 이제 솔직한 이야기는 LG화학이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제외하고 본업에서 성과를 좀 빠르게 내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차라리 LG화학 조금,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보는 게 더 오히려. 나은 선택지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LG 엔솔의 지분을 지금 한 81%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고요. 오늘 2차 전지랑 화학 중심으로 좀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좀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엔캠을 좀 드렸던 상황인데 네. 만약 이제 엔캠보다 이제 더 나은 선택지가 없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리게 만들었던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후죽순 처음에 일단 출발은 다 같이 하고는 있지만 네. 연속성을 보일 기업은 몇 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는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포스코 퓨처엔과 엔캠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에코프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저는 증자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이 힘들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가늠자 역할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트레이딩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과 엔캠에 더 베팅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짧게요. 네. 증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본다면 LNF도 사실 BW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LNF를 이야기 안 한 것도 네. 아무리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 하면 지금 LNF라든지 그러니까요. TCC 스틸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돈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LNF가 지금 EW를 발행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걱정은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노이즈가 없는 쪽을 보더라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나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또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엔캠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종목 좀 좁혀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소프트웨어 보복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까지 겹치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강한 저력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4,000피, 꿈의 4,000피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지수 상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결국 약세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8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끌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막판에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수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그리고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8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업종입니다. 네, 오늘 일단 철강 및 금속에 조금 강하게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소비재 관련해서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을 좀 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권주가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주에 대한 전망들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활발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증권주들의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상법 개정과 같은 삼박자 호재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 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어 오늘도 증권주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도 약합니다. 그리고 기계까지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금속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락, 문화와 유통, 음식료, 담배까지 또 마찬가지로 소비 섹터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비금속이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융 또한 1.82%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기계 장비까지도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가 막판으로 가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각각 97,000원, 47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3만 4,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아까 이제 전력 쪽이 또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LS 일렉트릭이 현재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들이 특히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데요. 해외 부문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전일장을 좀 살펴봤을 때는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현대로템도 강합니다. 4.2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1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 오늘 특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 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한라 IMS가 지금 현재 1위의 거래 대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사실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대선조선 매각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조선업이 계속 집중을 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조선이 영도조선소를 MRO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 안에서 한라 IMS가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들의 흐름도 오늘까지는 좀 견조하게 그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5%대의 상승률, 휴림로봇은 1%대의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형엠텍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조선의 기자재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10%대의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력 쪽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명전기까지 14%대의 급등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개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약보합 지나고 있고요. 현선물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 금리 결정 나올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동결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